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쉬어서 저도 감을 잊어버리고 4주간 어떻게 했나 그냥 쫙 연이어서 강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2주간 쉬어서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4주가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오늘은 1930년대 당시 양화계의 흐름인데요. 양화계와 조각계의 흐름인데 이 30년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도 1930년대의 경성의 그 도시 문화를 저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1930년대라는 시간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동시대 오늘날 한국 현대미술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시피 한국 근현대미술의 성격을 규정지어주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그 사건 또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식민지 체험하고 하나는 분단입니다. 이거 꼭 너무 미술의 정치나 사회 현실과 긴밀하게 연동시켜서 파악한다는 거라기보다는 일제 강점기라는 식민지 체험하고 이후에 전개되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미술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미술의 흐름, 양상 또는 이념 또는 미식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규정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됩니다. 그건 사실은 무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식민지 시대의 미술이라고 하는 건 식민지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일본인들의 관점 속에서 미술이라는 것이 주입되고 그 어떤 그 취향, 기호 또는 요구됐던 미술의 이념들이 사실은 식민지 시대의 미술을 전반적으로 아우른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미술은 존재하기 어렵다. 1930년대라는 시간대는 1930년대의 일제 강점기가 당시 식민지 조선에 요구됐었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불거져 나온 흔적이 1930년대의 미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45년 이후에 해방되고 난 이후에는 곧바로 전쟁과 분단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1980년대 말까지, 제가 보기에는 88년도 해금돼서 89년도 90년대 되면은 이전하고 조금 다른 새로운 미감들, 새로운 미식들, 새롭게 미술을, 한국 현대 미술의 이전 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당대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미술은 전적으로 분단 상황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근현대 미술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제 식민지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가, 또는 해방 이후의 분단이라고 하는 또는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또는 60, 70년대를 지배했었던 박정희 정권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술이 그런 식으로 표출돼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미술만이 용인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술이 너무 기계적으로 현실과 접목시켜서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이라는 건 당대의 미술계나 현실에 의해서 규정지어진다고 하는 측면을 간과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30년대 미술은 크게 모더니즘, 첫 번째는 아카데미즘, 즉 관학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방과 사실주의적인 표현에 입각한, 즉 외부에 보이는 객관적 세계를 충실하게 지은한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실주의 화풍, 즉 이른바 그것을 아카데미풍 또는 관학풍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당시 일자가 1922년부터 1944년도까지 패망하기 직전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그 관할에서 통과를 했었던 조선미술 전람회, 즉 선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용인되고 부추겨지고 또는 확고한 화풍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이른바 아카데미즘 화풍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보시고 있는 김인승의 여인 좌상이라든가 정물이라든가 풍경 같은 식으로 특정한 소재를 사실적으로 지어내고 그것을 아름답게 미적으로 표현해낸다고 하는 것들이 미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그림이라고 거치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선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악풍의 관전풍의 그림을 우리가 흔히 아카데미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구상화들은 아카데미즘이라고 그러죠. 사실적인 그림들. 물론 최근에 우리 화단은 굉장히 사실주의가 다시 복원하고 있거나 다시 재생하고 있거나 또는 환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의 젊은 작가들 그림들이 대개 사실주의의 바탕을 둔, 물론 그것을 이제
초 그 사실주의 또는 극사실주의, 뭐 슈퍼리얼리즘이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70년대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근데 또 최근에 사실주의는 어쨌든 주어진 외부 세계를, 그 객관적인 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되 거기에 약간 상상이 가미되거나 조금 또 다른 약간 조작이랄까요? 또는 간섭을 통해 가지고 사실주의를 약간 흔들어 놓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그것은 보이는 외부 세계를, 객관적인 세계를 재현하고 그것을 본인들에게 제시한다고 하는 사실주의 흐름에서는 크게 벗어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복고적인지 보수적인지, 아니면 별의별 거 다 했더니 역시 여전히 미술은 보이는 외부 세계를 재현한다고 하는 재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돌아가는 건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동시에 한국 현대미술에서 사실적인 아카데미즘적인, 동일하진 않지만 그런 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검출되는 것도 매우 흥미로워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림들이 식민지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화풍이었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이정우 또는 도상봉, 도상봉, 이마동, 김인승, 심형구, 이런 작가들이, 나중에는 박덕순 같은 작가들이 우리나라 그 아카데미즘 화풍의 대표적인 작가들입니다. 식민지 때는 이런 그림들이 주도적인 입장을 차지했었고, 이런 흐름들, 이런 화풍들이 사실은 큰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선미술 전람회라고 하는 선전을 통해서 보다 확고해졌다. 그러니까 당시 공모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또 당시는 일제시대 때는 선전이라고 하는 강력한 공모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작가들이 개인전을 하거나 기획전을 하거나 무슨 초대전을 하거나 상업화랑이 있거나라고 하는 화단하고는 상당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당시에는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드물었었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관전을 통해서 혹은 그룹전을 통해서밖에는 보여질 수 없었던 제한적 구도였었다. 따라서 당시 선전의 영향력은 막강했었다. 선전에 등단하거나 선전에서 논의되는 작가들은 어쨌든 화단의 중심적인 작가로 길러지거나 논의되겠죠. 따라서 어떤 선전이라고 하는, 어떤 관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전에 수상된 작품들이라고 하는 건 이후 곧바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상당한 작가들이 그런 작품들을 모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아류적인 작품들이 많이 양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그렇죠. 뭐 지금도 예를 들어 미술 시장에서 누가 떴다 그러면 이내 젊은 작가들은 그와 유사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내고 있고요. 최근에 뭐 팝적인 그림들이 뜬다면 너도 나도 비슷한 그런 캐릭터를 동원한 그림들, 나라 요시토모 같은 작가들, 일본 작가들과 비슷한 눈이 큰 소녀, 얼마 전에 영화 그 빅 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이는 그 소녀랑 똑같은 그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거나 선호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 많은 작가들은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미술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인 사고를 어떤 형상화시키는 것 같지만, 실은 당대에 요구되거나 당대에 논의되는 어떤 미술들을 답습해 나가거나 그것을 모방하면서 미술계에 진입한다라고 말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미술이 배우죠. 그럼요. 미술이 배우지 않습니까? 당시 선전은 근 20 몇 년 동안 진행되면서 오늘날까지도, 한국 현대화단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선전이 이후에 1949년대 국전으로 전개되고, 국전이 또 80년대까지 진행되다가 지금은 사실 국전은 없어지고 미술대전이 생겼지만, 이전 같은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형의 아카데믹한 그림들은 여전히 그런 관전, 공모전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단 같은 것도 되게 그렇죠. 지방화단은 여전히 그런 구상화풍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것들은 그런 관전의 시스템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1930년대, 아니 일제강점기 때 가장 두드러진 화풍들은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그림 같은 아카데미즘이었다. 이런 사시적이, 다소 창백해 보이지만 이런 사시적이고 보다 아름답게 그린다는 어떤 재현술에 입각한 이런 그림들이 당대에 두드러진 화풍이었고, 이런 그림들은 조선미술 전람회라고 하는 공모전을 통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독부상, 최고상이 창덕공상 총독부상인데 이런 상을 받거나 특선 입선을 한 작가들이 배출되는 순간 다음에 선전에서 입선하거나 입상하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작가들은 거기서 특선하거나 창덕공상을 받거나 총독부상을 받은 작품들을 부단히 모방하는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그림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게 되더라. 이런 그림들은 일제강점기를 풍미했었고 이후에 국전에서도 여전히 국전은 알다시피 이런 아카데미즘에 기반해둔 작가들이 해방 이후에 다시 살아남아서 나머지 작가들은 다 월북해버렸거나 지하로 잠적하는 순간 이런 작가들이 우리 한국 남한 미술계의 주도적인 입장을 차지하면서 국전을 차지하죠. 국전의 심사위원이라는 추천위원으로 들어가면서 또 각 대학의 교수로 미술대학의 교수로 들어가면서 이들의 화풍이 고스란히 50년대 60년대까지도 사실은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네, 김일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화여대로 가죠. 박덕순 씨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로 가기도 하고요. 도상봉 선생님은 수도여서대 로 가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작가들이 다 이종호 선생님은 홍대로 가시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미술대학의 교수로 자리 잡으면서 이런 아카데미즘 일제 강점기 때 형성됐었던 이런 아카데미즘 화풍들이 5, 60년대까지 지속되고 그런 작가들이 결집된 대표적인 단체를 우리는 모구회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모구회라고 하는 구상 작가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모구회는 이런 사시적인 그림들을 그리는 작가들로 이루어졌고 여전히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그런 작가들을 또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아카데미즘 화풍들에 반해서 그 다음 작가들은 잠깐만요. 네. 지금 아카데미즘 화풍들 조금 이따 또 하나씩 보여드리겠지만 아카데미즘 화풍에 반하는 몇몇 작가들의 경우가 바로 이런 작가들 오지오 같은 경우인데요. 이건 이제 인상주의적인 그림이죠. 그렇죠? 예. 사실적인 분명히 객관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지현하고 있지만 그것을 앞에 김현승의 그림처럼 보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물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외부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 객관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중점에 놓고 그것을 재현해 나간다는 그림에 반해서 객관 세계를 존중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작가라고 하는 자신의 내면성을 좀 더 중요시해서 그 객관적인 대상을 보긴 보지만 그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그 어떤 것을 그리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후기 인상주의나 표현주의 화풍에 유사한 그림들이 그리는 작가들이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 고흐나 고갱적이라든가 또는 모나르적이라든가 또는 아티스트라든가 또는 그 그런 유형의 그림들. 그러니까 객관 세계가 완전히 와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백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닌 약간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좀 더 그것을 변형한 그림들, 이런 후기 인상주의라든가 표현주의적인 그림들을 선호하는 작가들이 등장합니다. 그 1930년대에 등장합니다. 이런 작가들의 일련의 흐름들을 당시는 모더니즘파라고 불렀습니다. 모더니즘파. 네, 그러니까 당시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아까 보셨던 김윤승의 아카데미즘 화풍하고는 다른 지금 보시는 오지오라든가 이런 일련의 작가들이 보여주는 후기 인상주의적인 그림이라든가 세자니즘이라든가 또는 표현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당시에는 모더니즘파라고 불렀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구본웅이라는 작가죠. 구본웅. 이런 거 보시면 사실주의적인 그림은 아니죠. 대상이 상당히 많이 와야 되거나 좀 더 주관적인 붓질이라든가 대상이 변형되거나 왜곡되거나 그런 식으로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방점을 두고자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서양에서의 후기 인상주의나 표현주의라든가 그런 일련의 모더니즘적인 여러 유파들에 대한 이념들을 인식했었던 몇몇 작가들이 이런 그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1930년대의 화단에 와서는 좀 전에 아카데미즘 화풍만이 아니라
서양에서 들어오는 후기 인상주의 이래의 고흐나 고갱적인 그림들, 버나르적이고 마티스적인 그림들, 뭐 이런 일련의 또는 피카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경향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걸 당시에는 신흥예술이라고 불렀는데요. 신흥미술 또는 전위미술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전이나 신흥미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더니즘의 심취하는 많은 작가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작가들은 예술의 지상주의 화가들 또는 미술을 위한 미술가들, 순수 미술주의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런 작가들을 흔히 모더니스트라고 부르겠죠. 이런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몇몇 작가들이 등장하는 시간대가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는 당시 한국 화단에서 인상주의의 사실주의가 결합됐었던 초기 아카데미즘 화풍뿐만이 아니라 후기 인상주의나 세자니즘이나 표현주의나 추상미술 같은 것까지도 대거 쫙 유입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 서양의 모더니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왜 모더니즘을 하느냐, 이런 왜 아카데미즘을 하지 않고 모더니즘을 하느냐라는 논의들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왜 이 오지오라든가 김주경이나 구본웅 같은 당시의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이런 작가들은 방금 보셨던 김윤승의 아카데믹한 화풍에 굉장히 반대하죠. 왜 반대했을까요? 너무 창백하고 기계적인 객관주의라고 비난하죠. 미술은 그러한 기계적인 객관주의에 머물 수 없는 거라고 보이죠.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라고 하는 주관, 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에 의해서 해석되는 세계지 세계라는 것이 나와 무관한 세계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계나 사물을 본다는 걸 뭘로 볼까요, 여러분? 자, 본인들이 필터로 보겠죠. 그렇죠? 누구나 객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세계라고는 사실은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각자 우리는 세계나 사물을 자신의 입각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필터로 자신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겠죠. 그것을 자신의 세계라고 이해하겠죠. 그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상주의라고 하는 그림부터 우리가 사실은 서양에서 모더니즘이 시작이라고 보는데 인상주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외부 세계를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그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걸 인식하면서 세계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요? 자신의 자아에 따라서 자신의 인식에 따라서 세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들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가는 세잔입니다. 세잔. 세잔의 여러분 정물을 보시면 과일 그림일 때 사과라든가 양파 그림 보시면 옆구 테두리가 이렇게 단일한 하나의 선이 아니라 몇 가지 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일한 하나의 시선을 보기 어려운 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입장이 약간 시점에 따라서요. 시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것들 화면에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세잔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은 당연히 나중에 입체화로 연결되겠지만 어쨌든 세잔의 중요한 점은 주어진 세계를 본다고 하는 건 그 입장에 따라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그림 표면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더니즘적인 화풍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작가들이 오지오, 김주경, 구본웅, 뭐 김용준 등등등등 수없이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서 이른바 모더니즘에 대한 열풍 또는 모더니스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한켠에는 소박하지만 이른바 이런 정현웅 같은 이게 나중에 물론 이 작가는 이제 월북하는 작가이긴 하지만요. 이런 작가들은 그러한 창백한 아카데미즘, 기계적인 아카데미즘이라든가 서양에서 들어온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덥석 외래 문물이라는 걸 덥석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현실, 자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박한 여인의 이건 사시주의적인 자체. 아까 보셨던 김윤승의 그림처럼 이런 김윤승의 그림처럼 여성을 더 미워하거나 아름답게만 그린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소박하고 누추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냥 건강한 식민지 당시 조선에 사는 씩씩한 여성상이에요. 보세요. 그렇죠? 예. 부엌일하고 밭일 해가지고 볼이 튼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굉장히 당당하고 다부진 그런 여인의 모습이 보이죠. 오히려 저는 이게 굉장히 건강한 리얼리즘 같아요. 이런 게 약간 사회주의적인 작가들이겠죠. 다시 말해서 1930년대는 아카데믹한 창백한 아카데미즘에도 반대하고 또는 모더니즘에도 거부하고 주어진 조선의 현실, 식민지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천착하면서
미술을 위한 미술 또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인생을 위한 미술, 인민을 위한 미술, 백성을 위한 미술 또는 조선이라는 상황 자체에 맞는 미술을 부르짖는 이른바 사회주의 작가들, 사회주의 미술 흐름들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치게 말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아카데미즘 화풍, 두 번째는 모더니즘 화풍, 세 번째는 이른바 리얼리즘적인 사회주의 미술 화풍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이거 리얼리즘 화풍이겠죠. 사회주의론에 입각한 리얼리즘 화풍. 이런 작가들은 김복진, 윤희순, 나중에 뭐 이쾌대라든가 김진섭이라든가 정현웅이라든가 이상춘, 이각기 같은 예전에 카프 작가들도 포함됩니다. 어쨌든 1930년대는 이렇게 다양한 세 가지 화풍들이 전개되면서 치열하게 미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비로소 30년 들어오면 미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논의가. 이전 시간대는 미술이라는 서양에서 들어온 낯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서 익숙하게 체득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면 30년대에 와서는 비로소 우리한테 미술은 무엇일까? 어떤 미술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미술이라고 하는 행위를 선택하거나 그래서 수용하거나 그것을 내재해야 되는 자신의 논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대가 1930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30년대에 이런 자발적인 논의의 구조는 사실은 1930년대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맞물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가 어떤 시간대인가? 1930년대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를 형성하고 또는 그러한 수요를 통해서 급속히 경제 부흥을 이룩합니다. 그래서 당시 식민지 경성 또한 인구수가 100만으로 늘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면서 모더니티가 일상화되는 그러한 도시 공간 또는 매우 자본주의적인 공간으로 재편됩니다. 물론 그것이 식민지 스타일 구조 속에서 억압된 굴절된 그 자본주의이긴 하겠지만 당시 식민지 경성은 오늘날 우리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매우 번화하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급속히 변모됩니다. 전기가 당연히 들어오고요. 미치코시 백화점도 들어서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전철도 있고 버스도 택시도 다니고 레스토랑 또는 카페도 등장하고 모두 다 양복 양장과 또는 화장품과 새로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일본 동경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도시의 문물들이 직수입돼 가지고 고스란히 경성시가지로 풀려지는 순간 경성시가지에 있었던 또는 당시 조선인들은 그런 번화한 새로운 문화, 문물 또는 상품, 물신주의에 흠뻑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요. 그러는 순간 사람들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커피도 마시고 백화점 구경도 가고 저런 새로운 상품을 욕망하게 되겠죠. 모든 신문과 광고에서는 새로운 물건들의 광고가 줄을 잇고 그런 매력적인 모던 걸과 모던 보이를 꿈꾸면서 새로운 상품들을 탐욕스럽게 갈망하는 그런 시간대가 1930년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1930년대는 굉장히 번화한 자본주의 문화가 번성했었던 시간대다.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조선이 뭐 잘 살겠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전히 한쪽으로는 수탈 구조에서 핍박받거나 피폐된 농민들도 많았고 또 노동자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향유하고자 하는 부유한 계층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당시 1930년대의 경성은 대단히 모던한 거리로 변모됩니다. 이 모던한 거리라고 하는 것들은 모더니티를 일상화시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재즈 같은 음악들도 추궁교를 통해서 빈번하게 듣고요.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 문물들을 꺼리낌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당시 30년대 카페나 이런 레스토랑에 문인들이나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 클래식 고전 음악도 듣고 파이프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또는 메꿔 모자에다가 양복 차림에다가 또는 새로 들어온 일본에 통해서 수입된 어떤 양서들도 있고 그랬다고도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전에도 말씀드리면 그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이 부인한테 그 5원 대신 10원 넣고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 돈을 들고 경성시가지를 배회하다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이 미츠코시 백화점 옥상에 있는 그
저 옥상 카페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경성시가지를 우울하게 내려다보잖아요. 사실은 경성시가지가 꿈꿨던 거는 동경이었을 거예요. 완전 아메리카니즘 된 동경을 꿈꿨겠죠. 결국 그는 동경에 가서 죽죠. 그러나 그는 동경에 가서도 결국은 진정한 모더니즘은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경성시가지의 일상의 모더니티가 됐다. 따라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꺼리낌 없어졌다. 예. 당시 지식인들, 예술인들은 일본에 통해서 직수입된 양서들을 통해 가지고 서양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화풍들, 새로운 사조들을 너도나도 쉽게 받아들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문화를 즐기면서 그 모더니티에 대한 자본주의의 완숙한 문화에 대한 익숙하게 기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하나는 일본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 계열의 국가를 세우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대동화주의, 대동화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동양주의를 내세우면서 서양과 대척적인 지점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식민지로 여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지의 연장으로, 일본의 한 지방으로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내선 일치를 주장합니다. 또 당시 많은 작가들은 이미 1919년에 3.1운동은 기억 속에 희미해졌고 당분간 독립은 요원하고, 또 당시 민족주의 우파들은 다 개량화되면서 문화예술 지상주의로 도는 순간 많은 이들은 그런 내선 일치의 이데올로기를 사실은 무리 없이 받아들이거나 그 동양주의에 함몰됩니다. 그래서 동양주의라고 하는 것이 1930년대에 매우 중요한 이론으로 대두됩니다. 이 동양주의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이미 20년대 후반부터 20년대 중반부터 일본인들이 상당수가 당시 발달된 철도라든가 관광지 개발에 따라서 수없이 많이 관광을 오거든요. 이 일본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의 풍광이라고 하는 건 이국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들이 우선적으로 주목했었던 것은 아낙네들, 빨래하거나 아이 업고 다니거나 또는 무속이라든가 제의라든가 이런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봅니다. 그런 것들을 조선이라는 지방이 잘 유지하고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방들이 모여야 대제국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국주의 논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색이나 향토색이라고 그러죠. 특히 반도색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은 엄청나게 고취시킵니다. 따라서 1930년대에 많은 작가들은 이러한 동양주의 사고에 함몰돼서 그러한 향토색, 조선색, 반도색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타자에서 호출되거나 호명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를 누군가 그렇게 인식했을 때 나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겠죠. 조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시 조선 사람들은 그런 또 빨래하고 뭐 무속이라든가 상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일상이죠. 근데 일본인들이 그런 것이 조선의 굉장히 흥미로운 정체성이라든가 전통으로 말해보는 순간 한복 입고 애 업고 절구질하고 맷돌질하고 빨래하고 상여 나가고 이런 무당 굿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전통으로 확연하게 부각됩니다. 이건 새로운 전통이죠. 이 새로운 전통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통이죠. 그것이 너희들의 전통이고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해지는 순간 그건 곧바로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으로 탈바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930년대의 많은 그림들은 그래서 물론 김한계 그림이지만 이렇게 한복 입은 여자가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다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복 입은 여자라든가, 뭐 한복 입을 수밖에 없겠지만요. 예? 제일 대표적인 거 그렇죠. 박수근입니다. 이제 식민시대 때부터 이런 그림이 그렸으니까요. 박수근 그림 같은 거야말로 전형적으로 일본인들이 선호했었던 향토색 짙은 조선적 그림입니다. 그 절구지라고 있는 이 아낙네, 예? 사실은 평생 이렇게 뼈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 건데 일본인들이 봤을 땐 굉장히 그것이 조선적이고 향토적으로 보여졌겠죠. 이런 그림들이 다수 그려집니다. 무당 그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당 그림이라든가 이런 초가집이라든가 뭐 초가지붕이라든가
한복 입은 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형과 대표적이죠. 이렇게 이런 거 대단히 향토적인 그림으로 일본 애들이 너무너무 극찬했었고 이런 그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전에서 최고상을 받은 그림들입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어떤 소녀, 그렇죠? 댕기머리라고 강변에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목가적이고 향토적이고 조선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그려졌다. 그렇다면 1930년대의 사실주의 그림이든 아카데미즘이든 또는 모더니즘이라고 하지만 인상주의적인 그런 표현주의적인 그림을 그렸던 작가들 또는 사회주의 작가들은 조금 아니지만 이 사회주의 작가들은 그런 동양주의나 향토주의에 적극적으로 반발합니다. 그건 박제시키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논객은 김복진 같은 경우 지금보다 굉장히 날카로운데 김복진은 일본이 요구하는 또는 선전이 요구하는 그런 향토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전통을 박제시키는 거다. 걔네들의 우리 현시과는 무관해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기념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극렬히 반대하죠. 향토주의. 그러나 대다수의 작가들은 그런 향토주의를 받아들이죠. 근데 한편으로 향토주의는 우리에게 아우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적인 논리에 함몰되는 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향토색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정체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양가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전의 양면처럼. 어쨌든 당시 많은 작가들이 그런 향토주의적인 그림들을 적극적으로 그려나가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1930년대 우리가 중요한 작가라고 논의되는 이런 도상봉의 이런 성균관에 그린 그림들, 그 다음에 박덕순의 한복을 곱게 입고 눈을 아래로 쫙 깔고 있는 진정한 현모양처를 보여주는 이러한 아주 그 순둥이 여인상의 이런 그림들, 이런 따뜻한 햇살 들어오는 토담집의 그 초가지붕의 조선의 풍경, 심영구의 수변 풍경, 이것도 종달새 노래할 때 같은 이런 그림. 박수근의 이런 그림 다 역시 대표적으로 이인성이죠. 이인성도 역시 굉장히 향토적인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당대 최고의 작가고 지금도 현재 한국 근대미술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그림이죠. 한편으로는 왜 당대에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림들 가장 중요한 그림 논의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런 그림들은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대동화 사상, 즉 동양주의 속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됐었던 그림이다. 한국 작가들은 한국적인 소재를 그려라. 예, 물동이 구가는 아낙네를 그려라. 젖먹이는 아낙네를 그려라. 또는 무당을 그리거나 무속적인 거를 그리거나 우리의 골동들을 그린다. 그래서 당시 많은 작가들이 여기는 없지만 무슨 백자, 대표적으로 도상봉 같은 경우 나중에 김한기도 그리죠. 백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가구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런 이건 아니지만 그런 그림들이야말로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소재를 간직하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고 보여집니다. (1930년대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작가들은 바로 그러한 향토주의나 동양주의적인 담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네. 그런데 일본인들이 타자의 시선에서 보여지는 조선의 정체성이었다. 조선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본인이라는 타자의 시선 속에서 확인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유형의 그림들이 쭉 그려졌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것이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일제로도 단죄됐죠. 그다가 1960년대 초에 다시 한일 수교가 됐죠. 그 영향이 1960년대 후반부터 등장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어떤 그림이 등장하냐면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이들이 집중적으로 다시 일제시대 때 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민화나 백자나 목가구들을 대량으로 수집해 갑니다. 어느 날 운보 김구창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어느 날 자신이 70년대 초에 인사동 화랑가를 갔더니 옆에 수북히 민화가 쌓여있더래요. 당시 민화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민화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 벽지 바를 때 밑바닥에 깔렸던 것들이었습니다. 수북히 뜯어놓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일본 애들이 그것을 막 근으로 달아서 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신이 그 민화를 다시 보면서
문득 깨달아서 나온 게 바로 바보 산수입니다. 여러분 70년대 다 운보 김기창 여러분 다 미나풍의 그림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또 덩달아서 미나를 진짜 좋은 미나를 대량으로 사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우환입니다, 여러분. 이우환의 전통 컬렉션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엄청 부자잖아요, 지금도. 엄청 부자인데 엄청 또 짜십니다. 밥 한 번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동 사시겠죠, 그치? 아껴서 골동 사야 되니까 돈이 없으시죠. 전에 간성의 최한수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골동 좋아하면 공부를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골동을 좋아하면 공부를 못한다. 공부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여유가 없어집니다. 돈 때문에. 저도 돈만 좀 생기면 저는 제 깜냥에 할 수 있는 건 톡이 있죠. 톡이 잔 거의 2, 30만 원 하거든요. 되게 이뻐요. 그런데 소박하고 삼국시대 톡이 드립니다, 여러분. 그 가격도 우리가 도자기는 다 백자 청자 사진 미쳤다고 톡이 삽니까? 톡이 잘 안 사요. 근데 톡이도 저는 잔 있죠. 요새 머그잔 같은 거 있어요. 손잡이 그거를 꽤 지금 돈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사고 지방에 또 강의 나갈 때마다 잠깐씩 골동가게 들려서 하나씩 사오는데요. 네. 그래서 인사동에 지금 그래서 그 잔이 나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문제는 돈이 문제겠죠. 돈이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그 쪼들리기 시작한다 갑자기. 예. 그래서 최한수 선생님 말씀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이 골동을 좋아하다면 어쨌든 이 골동 취미는 그대로 일본인들의 그 취향을 우리가 사실은 많이 받았다고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30년대에 거쳐서 70년대에 여러분 많은 일본인들이 내한하면서 다시 우리 미술품들을 수집해가고 그것이 다시 한국 작가들의 눈에 띄어서 민화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조명을 받습니다. 이거 참 흥미롭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운보 김기창의 바보 산수도 나오고 지금 뭐 이후에 민화라고 하는 거를 소재로 했던 작가들도 많이 등장하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앵포르멜 60년대 여러분 앵포르멜이라고 아시죠? 추상 표현주의적인 추상 미술이 급격히 대두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앵포르멜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술 운동이 곧바로 우리한테 들어온 거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유럽하고 곧바로 그렇게 직수입돼 있을 정도로 당시 뭐 왕래가 있었거나 그럴 수도 없어. 당시에 외국에 나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자유롭게 나가지만 6, 70년대에 외국에 작가들이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무슨 도불 기념전이라든가 귀국전 같은 전시를 할 정도였으니까 쉽지 않았었겠죠. 60년대 앵포르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본인들이 앵포르멜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60년대 되면 너도 나도 다 앵포르멜 추상 표현주의로 돌아섭니다. 특히 왜 앵포르멜을 그토록 일본인들이 선호하고 받아들였냐면 그 앵포르멜의 격정적인 선 있죠. 충동적인 선. 이것이 동양의 서해에 보이는 선과 상당히 형식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선추상, 즉 여기서 말하는 선은 라인입니다. 라인, 이런 선추상적인 앵프로메를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이런 것들을 동양 일본인들 특유의 일본인들은 뭔가 받아들이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귀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싹 동양적인 담론으로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서체 추상이라든가 서예와 추상 미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쭉 연결됩니다. 그 흐름의 장본이 누굴까요? 바로 이완입니다. 이완 여러분 다 서체입니다. 서예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앵포르메를 순화해서 서예미와 연결시켜서 굉장히 간소한 미니멀하게 연출해낸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완의 논리인데 그 철저하게 이완은 서예적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완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1년 중퇴하고 곧바로 삼촌의 병문안에 갔다 거기서 눌러 앉아서 철학을 전공하지만 어린 시절에 경상남도 함안에서 조부 밑에서 사선생을 통해서 서예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점찍고 선 긋는 것들을 연마한 이효원의 그 경험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나온다. 사실 이효원이 그림 잘 그리나? 그림이 없죠 뭐. 그림이 있나요? 저는 그림을 그린다고 보기는 어렵죠. 기본적으로 선 그리고 붓질하고 점 찍는 거겠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고 보기에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건 정말 바둑돌 놓듯이, 그렇죠? 딱 바둑돌 하나 검은 돌, 흰 돌 딱 화면에 놓듯이 그 바둑돌 놓는 것, 또는 서의 기본적인 그 점 찍고 선 긋는 것이다. 그 앵포로멜 60대 앵포로멜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앵포로멜이 우리 한국 화단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화단에서 앵포로멜이 전해지면서, 그러나 당시 앵포로멜에 대한 논리를 갖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앵포로멜 이내 그쳐지죠. 그러다가 70년대 되면 이완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박서보와 친하게 지내고 박서보네 집에서 며칠씩 묵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완의 논리에 매료된 박서보가 이완을 적극적으로 밀면서 이완을 통해서 다리를 놔서 한국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외국에 전시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때 한국 작가들의 그림들이 일본에서 선보였을 때 70년대 중반에 일본 화랑과 평론가들이 특히 주목했던 그림이 뭐냐면 백색, 흰색 또는 무색이라고 볼 수 있는 단색의 그림들을 선호하죠.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한국적인 그림이라고 논의되고, 그 한국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거 걔네들은 한국은 백색, 백이 민족이고 백색을 순수하고 그것은 색 이상의 색이라는 식으로 의미부여를 하고, 이 의미부여를 그대로 우리 평론가들이 따라서 그 의미부여를 다시 공고히 하죠. 이 선생 같은 경우들이. 그러면서 그것이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했다고 보여집니다. 1970년대 단색주의가 1975년도 중반이 되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를 아시겠죠? 그건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인들의 관점에서 파악된 한국 미술의 특징이었다고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 미술의 정체성이나 특수성으로 논의되는 순간, 많은 작가들은 너도나도 그런 백색 단색주의 그림으로 쫙 집결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화단의 중심적인 세력으로 형성되고, 그 중추에 박서부를 중심으로 에코드 서울 같은 그 그룹들이 만들어지면서 한 10여 년에 풍미하죠. 물론 중요하고 좋은 작업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한국 현대미술의 중심적인 대표적인 현대미술을 자리매김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일본인들의 화상과 일본인들의 평자들이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요. 또 하나, 그것은 당시 1970년대라는 박정희 정권 시대에 박정희가 내걸었었던 자신의 유신 독재를 합리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내세우잖아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는 특수한 상황이다, 분단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뭐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유신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밖에 없었다. 우리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도 이제 민족 문화를 내세우죠. 민족 문화. 그것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들을 용인해내는 그런 차원에서 민족문화긴 하겠지만, 그런 민족문화를 내세우면서 전통을 주장하죠. 또 전통과 민족문화를 내세우면서 그 전통과 민족문화라고 하는 1970년대 상황은 우리의 백색이라든가 또는 문인적인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과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또 한층 더 두터운 층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1970년대에는 그래서 70, 80년대에는 그래서 단색주의 화풍이 풍미를 했다. 최근에 다시 단색주의 화풍이 대거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다시 또 죽은 유령들이 되살아나고 있어서 죽은 미술 시장에 유령들이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 화랑들을. 또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도 우리가 지금 뭐 팝아트, 뭐 새로운 팝, 뉴팝이라고 하죠. 그 팝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본적인 내용이 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라 요시토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오늘 젊은 친구들이 보면 일본적 팝 미술에 상당히 매료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30년대나 60년대, 70년대나 지금은 조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한국 미술이 세계 미술 속에서 논의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일본인들의 필터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아이러니를 노출한다는 겁니다. 예. 일본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동양적이다, 한국적이다고 말을 해야 비로소 그것이 세계 시장으로 이게 나가게 되지 않았을까. 예. 그거 굉장히 잘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미 1930년대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1930년대에
동양주의적인 담론 속에서 많은 그림들이 그러한 유혹에서 쉽게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씩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래서 1930m 화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실주의 화풍이었다. 사실주의 화풍. 대표적으로 이종우라는 작가죠. 이종우는 물론 조금 앞선 사람입니다. 이종우는 우리 화단에서 가장 이례적인 작가인데, 어떤 이례적인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프랑스의 파리에 유학 간 작가죠. 그도 물론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랑 쇼메르라고 하는 개인 아뜨리에를 다니다가 또는 다른 100개 러시아인의 화실에서 스터디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 조선인으로서는 최초로 프랑스 파리에 가서 거기서 마침 자신이 공부했었던 그 화실의 선생이 사실주의 화풍을 하는 100개 러시아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주의 화풍을 익히고 돌아온 사람이 이종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물론 아직은 기본적인 아직은 그 이런 유화를 완숙히 다룰 수 있는 기법적인 것들은 많이 떨어지지만, 여기 보시면 해부학에 입각해 가지고 골상을 파악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적으로 해부학에 기반해서 그 얼굴을 그린다는 얼굴을 그리는 게 아니죠. 얼굴 안에 뼈와 뼈에 붙은 살들을 그리고 근육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마의 주름이라든가 광대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사실은 상당히 정치한 그림을 그리는 그 사실주의인 그림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도 자신의 그 부친이 그린 그림인데, 부친이 이 정도 포스가 있으면 집안이 상당히 잘 살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집안이 대단히 부잣집이었습니다. 큰 양조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주사였습니다. 엄청나게 술을 먹었습니다. 양조장을 하니 뭐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었겠어요. 자신의 조부를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런 명암법이라든가 해박적 지식에 따라서 사실적인 그림들이 그리고 있다. 그다음에 도상봉도 대단한 1904년생인데, 도상봉이 1904년생일 겁니다. 도상봉은 한국 아카데미즘 화풍의 굉장히 장본인이죠. 국전의 또 선전과 국전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화가로 군림했었던, 화단의 뭐 마피아까지는 알겠지만 대부라고 말해볼 수 있는 사람이 도상봉입니다. 사실은 김환기가 도자기를 그토록 좋아했던 것도 이 도상봉 선생의 영향이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환기 선생 글을 보면 자신이 도자기 사면 먼저 도천 선생한테 가서 그 품평도 받고 감명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명륜동에 살았기 때문에 명륜동 옆에 있는 성대의 명륜당을 주로 그렸고, 은행나무도 그렇고. 근데 이분은 사실적인 그림은 그림이지만 약간 좀 탈색된 듯한, 물론 아직은 이게 초창기 그림이라 도상봉의 전형성은 60년대에 지나면서 특히 그 정물화에 기가 막히게 나오죠. 백자의 안개꽃이라든가 라일락꽃, 특히 도상봉 그림은 여러분 라일락 그림이 최고로 칩니다. 어떤 작가들마다 특장이 있어요. 그 작가의 어떤 그림이 특히 좋은데 도상봉은 라일락 그림이 정말 좋습니다. 그것도 뽀얀 백자에다가 라일락이나 안개꽃 그림이 너무 좋아요. 뭐 별의별 꽃들도 다 있지만 이런 것도 보시면 사실적인 그림이랑 여전히 향토적인 느낌이 들죠. 명륜당을 그렸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조선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식민지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고건축물을 그린다고 하는 건 단지 그것이 소재로 그렸다기보다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을 그리고 있고 그 주변에 배회하고 있는 한복 입은 아낙네와 뭐 꼬마 이런 거. 당시 명륜당은 뭐 퇴색됐을 거 아니겠어요. 조선시대 명륜당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우울하게 바라본 것도 있고, 또한 이런 거에는 고완 취미가 있다. 즉 전통적인 건축물이나 목가구나 백자나 이런 소재들을, 골동 소재들을 통해서 좀 더 조선적인 것을 그리고 싶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상봉이 1927년에 그린 누드입니다. 당시 직립한 누드를 그리는데 아직까지 도상봉성의 전형적인 피치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에 입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분은 화면 전체가 약간 유사한 톤으로 이렇게 통일돼서 그려지는 색조의 톤이 특별해.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톤으로 화면 전체를 이렇게 물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분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중후하고 가라앉은 느낌을 줍니다.
이게 이분의 굉장히 특장인데 이때 이런 게 좀 보이네요. 요거 심영구라고 일제시대 때 아주 스타 작가였습니다. 심영구. 그러나 대표적인 친위 작가기도 한 심영구의 이 대표적인 작가는 강변인데 강가에 바람이 살살 불어와도 나뭇잎이 흐느르거리고 여기 이제 무동일이 이고 가는 약간 무거워 보이죠? 그쵸? 거의 가고 있는 검정 고무 신으시는 처녀의 뒷모습인데 이게 아주 호젓하고 쓸쓸하지만 굉장히 그 단단한 피치에 의해서 굳건하게 있고 화면에 밀착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스타 작가는 바로 김인승입니다. 김인승은 김경승과 함께 형제 작가죠. 김경승은 유명한 조각가죠. 여러분 인천에 가면 그 메가더 장군상을 만든 게 김경승이잖아요. 김인승은 특히 김인승은 이게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왠지 아주 테크닉이 뛰어나요. 제가 보는 식민시대 때 이러한 아주 그 달콤한 테크닉을 능란하게 구사했던 대표적인 작가가 두 명인데 하나가 김인승하고 한 사람이 이인성입니다. 이 두 작가는 거의 천재적인 솜씨를 발휘하는데 식민지 시대 때 아카데미 준 작가 중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고 능란하고 풍부한 표현성과 함께 여성을 특히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달콤한 그러니까 앵티미즘적인 장식적이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특히 이건 굉장히 어려운 그림을 역광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림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뒤창에서 빛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모델을 그린다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 의도적인 게 있어요. 왜 의도적인가요? 자신의 이런 어려운 빛을 능히 그림 속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택하는 겁니다. 이거 하수들은 이런 구도를 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역광을 치는 거. 왜냐면 이거 전체적으로 어둡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을 만들면서 역광 처리를 탁 반짝이는 뒷머리카락이 빛이 이 그림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 이 전체의 어두운 부분들을 쫙 톤을 조절해 가지고 딱 입체감이 나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잘 그리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을 보실 때는 여러분 눈에 지그시 감고 보세요. 눈에 개슴츠레하고 감고 보시면 가장 밝고 두 번째 밝고 이런 밝은 부분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데생을 할 땐 가장 기본이지만 그치? 이 그림을 딱 뒤에 커튼이 있고 커튼이 열린 틈 사이로 창문으로 빛이 쫙 들어오고 있는 실내를 지금 내가 보고 있어요. 작가 입장에서 눈을 개슴츠레하게 보면은 가장 밝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 턱들이잖아요. 반짝거리는 게 두 번째로 밝겠죠. 그쵸?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밝겠죠.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고요. 그쵸? 그다음에 일곱 번째고 여덟 번째겠죠. 어깨 축지가 여덟 번째로 밝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깨 축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조금씩 다르게 쫙 나가는 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 밝기가 보이세요? 네, 보이시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빛만 보시면 저런 걸 톤을 조절해 가지고 그리고 있구나. 어쨌든 그와 동시에 이런 볼 터치, 그렇죠? 정말 살이 이렇게 좀 달려 있는 것 같죠? 볼이 그려졌다기보다는 자연스러워 보이죠? 팔도 그렇고 1941년도 그림인데 이 붓지들 보면 아주 대범합니다. 이런 데는 정교하게 처리하고 이런 데는 쭉쭉쭉 문질러 가지고 이런 부분도 보세요. 거의 뭐 추상적으로 커튼이지만 약간 어두운 커튼들을 빛을 받아서 밝긴 하지만 본래 천 색깔은 어둡잖아요. 어두운 톤으로 문지르면서도 밝게 투명하게 비치는 처리라는 것들을 보면 유화물감을 상당히 능란하게 구사하는 작가다. 즉 식민지 시대 때 1915년 우리 고이동의 자화상 보셨죠? 그 그림은 제가 봤을 때는 해부학도 안 되고 유화물감을 다룬다는 것도 어떤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1930년대쯤 되면 해부학에 정통하고 또한 유화물감을 비교적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사할 수 있는 몇몇 작가들이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김인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들은 한결같이 그냥 아름다운 여인상. 이 여인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봐도 사실은 지금 가장 좀 이렇게 좀 우아하고 그렇죠? 좀 매력적이고 그리고 좀 있어 보이고 좀 열심히 생긴 얼굴 아니겠습니까? 이게 40년대 일제 식민 시대 때 이 정도 여인상을 모델로 한다는 거는 상당한 있는 집안의 여자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이 그림 봐서는 여러분 이게 40년대는 생각이 드세요? 식민 시대는 생각이 드세요? 전혀 지금 그렇죠? 오히려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세련된 아주머니, 세련된 여자분 아니신가요? 이 정도면은 예. 이 목걸이 하며 이 머리 스타일 같은 것들 또 이렇게 장갑까지 탁 들고 있는 건 굉장한 모던거리나 아주 멋쟁이
아녀자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자들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하는 건 그만큼 김윤성이 상류층의 그림 주문을 받았으리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죠. 이게 초기 작품입니다. 김윤승의. 이건 아마 일본에서 공부했을 때, 일본 동경미술대학에서 공부했을 때 모델은 어떤 모델일까요? 서양 모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술대학을 다닐 때 당시 모델들은 일본인 여자도 있지만 서양인 여자들을 모델로 많이 다뤘다고 하는 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 서양인 모델을 다뤘을까요? 그냥 서양 미술사에서는 다 서양인들이 모델로 그려졌던 거 아닐까요? 석고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서양인들 모델로 다뤘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서양 여자를 모델로 해서 그려진 그림인데 이 의자라든가 천은 조금 약간 둔탁하고 주름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들여졌다는 느낌은 들지만 이런 등판이라든가 이런 허벅지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선 또 전체적인 그 피부색 톤은 상당히 능숙한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응성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도 식민시대 때 사시주의 작가로 아카데미 작품의 대표적인 작고 나중에 국전에서도 활동하는 작가인데 이건 마루 바닥에 석류를 넣고 그리고 있는데 이 작가는 약간 좀 편집증적으로 사물에 밀착해가지고 그 사물의 질감들, 생김새들 이런 것들이 핍진하게 묘사하는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런 딱딱하고 약간 괴이해 보이기도 해요. 예. 사실은 정물스러운 느낌이 잘 안 들죠. 그죠? 너무 기기적으로 딱 그 석류 자체를 그것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쪽은 하나를 반을 잘라서 속에 들여다 보이게 하고 이쪽은 또 이쪽 위로 해서 내려다 본 건데 빛을 받아가지고 과도하게 밝아가지고 석류 본래의 색감보다는 밝은 부분들이 많이 터치가 됐지만 어쨌든 붓을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쓰고 있다. 네, 붓을 그러면서 그 밀도, 사물의 재질 무슨 얘기냐면 그 사물을 단지 묘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물의 물성 있잖아요. 물질의 느낌 있잖아요. 그 껍질에 석류라면 석류의 껍질 느낌. 그 견고한 석류는 견고하잖아요. 그렇죠? 사과는 얇겠죠? 배도 그렇고. 즉 사시주의가 더 들어가려면 단지 외형의 묘사에서 머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물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물질적인 그 성질, 또 무게감 같은 거. 석류면 석류의 무게감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걸 그리고자 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손흥성 같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렸던 서양 미술의 가장 대표적인 사시주의 작가가 누굴까요? 그런 무게가 느껴지는 꾸르베입니다, 여러분. 꾸르베 그림을 보시면 그 누드가 정말 이렇게 벌거벗은 누드의 엉덩이 무게가 느껴질 정도 같아요. 돌이면 돌인 무게가 느껴져요. 그게 꾸르베입니다. 그래서 꾸르베의 사시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꾸르베 이전의 사시주의는 외형의 묘사에 치중됐었던 객관적 사시주의라면 꾸르베는 사시주의를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유화물감의 중후한 무게감을 통해서 그 화면에 있는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물질감 자체가 느껴지게 그린 작가가 꾸르베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손흥선 씨 전에 말씀드렸죠. 이 작가는 거의 뭐 자기 그림의 종교적인 작가라 어떤 대상을 그리면 거기에 몰입하고 석류를 그릴 때는 석류를 열심히 먹고 백자 그릴 때는 백자를 뜯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백자와 유사한 색감을 나는 사골 곰탕만 딜이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그림을 그린다고 말해볼 수 있는. 석류 그릴 때는 석류만 먹어보는 겁니다. 백자 그릴 때는 그냥 뽀얀 그 사골 국만 먹어보는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위천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사골 국물만 드셨어야 되는데, 네? 다른 그러면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이제 사시주의의 또 대표적인 박득순이라는 작가입니다. 박득순 유명한 작가죠. 이 작가도 나중에 뭐 친위적인 그림을 그리지만 서울대 교수들이 역임했었고 자신의 부인을 그린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이 참 유명한 그림인데 48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그린 그림이지만 어쨌든 식민지시대 때 이런 그림인데 상당히 탄탄한 구사를 이 집안이 또 다 화가들입니다. 박각순이라는 분도 있고 이분의 아드님이 박연도라고 영남대 교수였었던 사시주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런 이분의 아드님의 박연도나 자신의 친척인 박각순 그림 거의 똑같아요. 박각순 그림은 거의 유사한 화풍을 구사하는 흥미로운 그 집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부인이 고개를 다소곳하게 숙이고 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습니다. 어두친 심한 실내에 창가에도 빛이 쫙 받아서 이 여인의 이마 보이시죠? 이마 반듯한 이마가 잘생기셨어요. 이마가 아주 그냥 탁 반듯해 보이는 이마에 부딪혀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탁 떨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선이 유도해서 이쪽으로 탁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흥미로운 구도 감각인데, 이 그림은 찬찬하게 차분하게 대상을 이렇게 흩듯이 묘사한 것과 동시에 당시 식민지 시대 때 그려졌던 모든 여인 좌상의 핵심인 여성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시각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여성은 자고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현모양처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한 한복을 입고 눈에 바로 부르뜨거나 노려보거나 대들거나 턱을 치켜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턱을 바짝 잡아 당겨서 인후에 가깝게 붙이고, 얼마나 다소곳이 순정적이고 정말 현모양처 같으세요. 이것이 당대의 남성들이 꿈꾸는 여성의 이상형입니다. 당대에 재현되는 여인상은 그 당대의 남성들이 꿈꾸는 이성적 여인상들이 은연중 투영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시대 때에는 한편으로는 약간 정신분열증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여인상이 대단히 좋은 여인상이에요. 왜? 세련됐잖아요. 이건 정말 굳이라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아까 보셨던 강변이라든가 시골에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박덕순 그림이 참 특이한 그림이, 이런 그림을 평생 그리셨잖아요. 이런 여인상이 사실은 당시 조선의 대표적인 보편적인 여인상이었다면, 당시 엘리트 또는 일본에서 서양물을 먹고 돌아온 유학파 화가들, 모더니스트들은 이런 여인상이 매력적인 여인상이죠. 조언을 했지만 시골에서 정종의 시 향수에 나오는 것처럼 사시사철인 맨발로 이삭 줍던 부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여자들입니다. 이런 여자하고 이런 여자는 모던 걸은 차원이 다른 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작가들은 시골에 있는 조혼한 부인을 두고 이런 여자들과 연애에 빠지거나 새로운 여자를 구하죠. 그게 다 대부분 이영로도 그렇고 김한기도 그렇고 다 새로운 모던 걸들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주광지처는 버려지겠죠. 어쨌든 이런 여인상이 당시 모던 보이들이 꿈꿨던 모던 걸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여자들이지만 그러나 세련되고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랬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여전히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양가적 입장이 충돌하잖아요. 새로운 모던 걸에 대한 동경과 함께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요구됐었던 현모양처라고는 여성상을 요구했었다는 것. 이것이 이런 그림 속에서 마구마구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시 1930년대 사진, 강대석이라는 사진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30년대 여인입니다, 여러분. 좀 자신의 가슴을 풀어헤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사진기를 노려보고 있는, 정말 갓 20대, 그쵸? 예? 당시 뭐 16, 18만 결혼했었으니까 이제 막 20살 됐을까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고된 일을 하겠어요. 이거 시골에서 찍은 겁니다. 시골에서. 벌써 어머니가 됐어요. 예. 건강하게 생겼죠? 예. 씩씩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열의가 있죠? 의지가 의지에 불타는 여지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이미지가 식민 시대에 정말 의미 있는 이미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들은 그려지진 않았죠. 대신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사회주의 미술은 프롤레타리아 미술 운동은 또 다른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미술 운동도 있었다고 그랬죠. 1930년대 되면, 왜냐하면 식민지 굉장히 번화하고 번성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일제의 착취에서 핍박받는 노동자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농촌은 워낙 일본인들이 쌀을 수탈해 나가기 때문에 그 소작농들은 사회
집안이 없어서 다 만주나 간도나 이런 데로 이주해 버리거나 디아스포라가 돼 버리죠. 또는 도시로 와서 도시 노동 공장 노동자들이 되잖아요. 함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공장지대가 생기면서,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한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노동자나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분개한 그런 의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미술적으로 고발하거나 발언하거나, 또는 당대 식민지 현실이라고 하는 이 일본 제국주의의 핍박을 받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미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움직임, 즉 미술이 미술을 위한 미술이라든가 예술을 위한 예술만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 현실을 반영하거나 드러내는 차원의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몇몇 작가들이 바로 프롤레타리안 미술 운동을 하는 일련의 사회주의 미술가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 김복진 같은 경우입니다. 김복진, 우리나라 최초의 조각가죠. 김복진. 저는 김복진 작품, 김복진이 사실은, 그러나 김복진의 작업에서 우리가 사회주의적 사상을 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은 1926년대에 조선 공산당을 결성하고 대표로 뛰다가 입건이 돼가지고 6년간 옥고를 치르고 나왔고요. 옥고 그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서 사실 그 후유증으로 해방되기 전에 죽는데, 그 사람이 남긴 그림은 없습니다. 남겨진 건 없습니다. 사실은 남겨진 유작은 지금 송리산 법주사에 가시면 큰 대불 있죠. 이 그림, 이 불이 자신의 제자인 윤효준과 함께 만들었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마저 완성하게 송리산 앞에 있는 큰 대불입니다. 미륵불상입니다. 김복진이. 저는 김복진 작품 중에서 이 작업이, 이게 김복진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으로만 존재하는 그림인데요. 당당하죠.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력이 뛰어나죠. 네, 당당하고 다부지고 해부학적으로도 탁월합니다. 마치 그리스의 그 조각을 보는 것처럼, 또는 이집트 조각 있죠. 이렇게 딱 정면을 응시하고 싹 웃고 가는 아르카이한 미소라고 하는 그런 이집트나 그리스의 아주 그런 아카데믹한 조각을 연상시키는데 탄탄한 솜씨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조각이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었을 때, 이전에 우리에게는 조각은 있었을까? 조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각이라고 하는 건 인체를 사실적으로 지어낸다고 하는 조각적 전통은 사실은 부재했다. 한국에서는 있다면 장승이나 불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있었겠지만, 실제 살아있는 인체 자체를 사실적으로 지어나거나 그것에서 아름다움을 찬다고 하는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인체 조각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었을 때, 김복준은 최초로 일본에 가서 20년대 중반 일본에 가서 조각을 전공하고 돌아왔다. 그 김복진의 스승이, 심의지라는 스승이 바로 부르델의 제자인데, 부르델은 로댕의 제자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인체의 전통적인 재현주의적인 조각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어쨌든 김복진은 이런 조각을 보였었지만, 사실은 조선 공산당 사건이 연루돼서 옥고를 치르고 옥고의 후유증으로 44년인가 43년도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해방 이후에 한국 조각의 전통에 단죄되죠. 물론 윤효중이나 이국전이나 몇몇 작가들이 있었지만 김복진의 죽음은 매우 안타깝죠. 김복진은 조각가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대 때 최고의 이론가, 뛰어난 미술 비평가, 또한 조각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연극 활동도 하고요, 무대 미술도 하고요, 또는 디자인 비평도 하고, 굉장히 아주 다방면의 그 팔방미인이었습니다. 이 동생 아우가 팔봉 김기진이라고 하는 문인인데, 대단히 뛰어난 문인 비평가입니다, 여러분. 팔봉 김기진.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문학 평론상이 팔봉상이잖아요. 팔봉상. 팔봉상 1회 수상자가 1회인가? 김현 선생이 아마 팔봉상 수상자일 겁니다. 이게 김복진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 그림 속에서 이 부릅뜬 눈으로 저기를 바라보고 있죠. 물론 40년 작품이라 이 작품을 사실은 좀 그 당시 시국 상황 속에서 좀 친위적인 요소를 읽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의지를 다잡는 젊은 청년을 제작한 김복진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김복진의 초기 작품인데, 로댕의 그 이분가요? 이분을 흉내낸 김복진의 초기 25년도 초기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회주의 미술운동이 있었었다. 사회주의 미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1930년대의 정치적 상황을 읽고 있다. 또한 그건 아카데미즘이라든가 향토색이라든가 동양주의의 허구성이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 사회주의적인 사상에 입각한 몇몇 김복진, 윤희순 같은 작가들은 사실 시적인 자국을 통해서 그것을 표명하지는 못했었다. 또 하나는 이내 31년이 되면은
대대적인 공산당 검거를 통해서 공산당 자체가 프롤레타리아 미술인들한테 와야 되는 시간을 겪는다. 하나 같다면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지오처럼 후기 인상주의적인 주관을 좀 더 강조하는 차원으로 객관 세계를 그리긴 하지만 주관을 강조해서 변형하는 차원의 그림을 그린다라든가, 또 하나는 이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오지오의 이 그림도 굉장히 동양주의나 향토 속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지오는 내가 왜 인상주의를 그리냐, 조선 반도야말로 사계절이 명확하고 건조하고 명쾌한 나라다, 빛이 있는 나라다. 따라서 그 빛이 있는 조선 반도의 특질을 정확히 잘 구현하려면 인상주의 화풍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빛을 그린 것, 빛은 생명이다, 자연이다. 빛의 자연과 생명으로 보고 고향을 그린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런 향토주의 사상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이것은 굉장히 그 지형학적인 측면, 즉 그 나라의 미술을 그 나라의 지형적 특질과 결부시킨다고는 뗀느주의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 혐의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오지오는 입장이 선명했어서요. 내가 후기 인상주의적인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조선의 풍광이 사계절이 명확하고 빛이 많고 건조한 기후때이기 때문에 그 기후적인 조건을 지니고 있는 조선의 풍광을, 아름다운 풍광을 그린 데는 후기 인상주의적인 기법이 정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인상주의 기법을 고수하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이 오지오와 함께 누구냐면은 김주경입니다. 김주경은 오지오보다 한 3년 연상인 사람이지만 오지오 김주경은 아주 단짝으로 두 사람이 193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2인 화집, 원색 화집을 만들어냅니다. 자비로. 당신 누가 화집을 사나요? 자비로 만들어냈는데, 이 보시면 광활한 가을 하늘 같죠? 쫙 하늘에 청명한데 구름이, 흰 구름이 쫙 있고 그 밑에 그림 그리는 김주경 자신인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자화상이거든요. 이제를 앞에 놓고 그 광활한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그 화폭에 옮긴다고는 자부심, 열의가 있죠. 피치도 어떠세요? 피촉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굉장히 서체적인 붓질입니다. 분놀림이 굉장히 경쾌한. 보실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자기 절친인 오지오입니다. 오지오가 망토를 입고, 예? 이게 이제 사과밭 같은데요. 사과밭을 그리고 있고, 이게 사과밭인데하고는 보여주는 건 오지오가 이런 사과밭을 많이 즐겨 그렸거든요. 그렇죠? 거의 고흐 그림 같죠? 여기 와서는. 예, 대상은 간추는 선으로 제한되고 단속적인 붓질을 피촉들을 쫙 깔아가지고 저 전면식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 사과밭을 그리고 있는 오지오를 그리고 있는 김주경의 그림은 표현주의적이죠. 뭐 선으로 축축축 대상의 요체를 파악해낸 다음에 경쾌한 붓질로 문질러 나가고 있다. 여기 와서 봐서는 거의 표현주의적으로 대상 자체는 거의 날아가다시피 하고 급박한 붓질들, 색채들이 화면에 전면적으로 펼쳐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부녀 야유도라고, 이 아줌마들이 야유회 갔는데 다 지금 막걸리 한 잔씩 하고 퍼질러졌습니다. 지금 머리가 띵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닥에 두루넣어서 진정시키고 있는 것들인데, 너무 재밌죠? 이건 그다음에는 구본웅 같은 작가는 오지오나 김주경 같은 인상주의풍의 그림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표현주의적으로, 좀 더 극단적으로, 여기 보시면 붓질을 슥슥슥 쓸어 나가면서 선들이 없어지죠. 그렇죠? 외형 그 대상 형태라기보다는 직발적으로 자신이 느낀 대상에 대한 그 감정 자체를 화면 그 붓으로 옮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간추내잖아요. 여기 와서는 대상은 큰 의미가 없어지고 대상의 그냥 간추려내는 자신의 주관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구본웅은 한국에서 최초의 표현주의 작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절친이 바로 시인 이상이었었죠. 이상, 이 제목은 원래 우인상, 즉 자신의 벗을 그렸다고는 우인상인데, 사실은 이게 상하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덥수룩한 구렛나루가 잔뜩 얼굴의 표면을 덮고 있는 바로 개슴치레하고 좀 그로테스크한 시인 이상입니다. 시인 이상과 아주 친한 친구죠.
이걸 뭐 가장 대표적이죠. 만약에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흔히 말하는 표현주의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주의인데 왜 표현주의를 선택했냐? 구본능이 표현주의를 선택한 이유는 일본의 동양주의와 맞물리는데, 일본은 1930년대에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아시아를 제패하고 서구와 대척적인 지점을 가지면서 동양의 우월성들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마침 서양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의견들이 막 표현주의라든가 다양한 나다라든가 새로운 모더니즘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전에 이성 중심주의에 기반한 서양의 근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 보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 즉 서양의 표현주의를 보니까 서양의 표현주의는 대상 세계를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사이성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주관성을. 근데 그런 주관성을 중요시하는 건 이미 어디 있었죠? 문인화에 있었잖아요. 문인화는 형상 자체를 중요시하고 사이성을 중요시하잖아요. 사회성을 중요시한 것들은 선 중심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표현주의와 매우 외형적인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표현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동양의 그 문인화라든가 서예에 내재되어 있다. 또 이미 객관적 세계를 중시하지 않는 사회성을 내면을 중시하거나 주관을 중시한다거나 이미 동양 문인화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문인화에 보이는 그 붓지들, 서예적인 붓지들과 사회성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려나가는 그림이야말로 서양에서 보여주는 모더니즘에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표현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 표현주의를 내재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본웅은 그래서 표현주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붓질, 사회성을 더 강조하게 되죠. 그러나 그 귀결은 어떻게 될까요? 그 귀결은 친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본웅은. 그 논리에 동조돼서 그 그림으로 자기 그림의 입장을 세우다 보면 그건 결국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제국주의 논리에 함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왜 그 작가들이 아까 보이시죠? 오지오와 김정은 왜 후기 인상주의적인 걸 선택했는지, 구본은 왜 표현주의적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둘 다 동양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지만 조금은 다르지만 이것도 구본능입니다. 물론 이 그림을 우리가 한때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일본인 작가 그린 글을 모방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그 의미가 폄하되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 그림은 당시에 토마카 스조라고 일본인 작가가 그린 게 1929년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대로 흉내낸 겁니다. 35년도에. 근데 이 그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주의적인 그림으로 논의가 됐었죠. 심지어는 표현주의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건 뭘까요? 이제 객관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관에서 완전히 재해석된 세계가 중요시하지. 그게 뭘까요? 추상이죠. 1930년대 되면 추상도 등장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바로 유영국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그림은 거의 모든 대상을 순색면으로 환원시켜버렸죠. 그렇죠? 마치 몬디리안 그림 같죠? 몬디리안 그림 여러분 모든 대상을 색면으로 환원시켜버리잖아요. 특히 몬디리안 그림은 색면으로 환원시키는데 어떻게 환원시키죠? 주어진 사각형 틀 안에서 환원시키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림은 주어진 사각형 틀이 그림의 내용을 규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더니즘적 논리입니다. 몬디랑 이전에는 그림이라는 게 화면에 외부 세계를 집어넣었다면 몬디랑에 와서는 외부 세계는 무관해 그림은 자적적인 주어진 화면과 나라고 하는 것, 물감과 붓질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져요. 주어진 화면이 사각형이죠. 그러면 주어진 사각형 안에서 그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각형 속에서 무수한 사각형을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림을 이루는 조건이 화면이라고 하는 사각형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몬디랑 이후에 서양 미술은 어떻게 돼 있죠? 미니멀리즘 그 컬러 페이드 페인팅 추상으로 나가는 건 다 납작한 캔버스의 평면성 속에 사각형으로 나눠지잖아요. 몬디랑 그림의 유사한 그림들이 당시 아마 그러니까 초보적으로 이해했던 추상이었을 것 같아요. 유영국의 초상입니다. 색면으로 환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건 릴리프입니다. 릴리프 화면에다가 이런 부조적인 색면들을 붙여버린 겁니다. 이 부조적인 것들은 이미 어디서 등장하죠? 1910년대에 피카소의 콜라주에 등장하죠. 피카소의 콜라주는 주어진 화면, 그려진 그림에 우표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노끈이나 시들이 붙여버리죠. 그것은 이 병을 그렸다면 피카소는 쉽게 말해서 병을 아예 카메라에 붙여버린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병은 미쳤다고 그림이니까 화면에 붙여버리면 끝나는 걸.
그런 식으로 서양에서의 오래된 재현의 역사를 한 통 숨통을 끊어버린과 동시에 오브제 자체가 화면에 들어오게 돼버리겠죠. 오브제 자체가 화면에 들어오면 그것은 회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되죠? 조각이 되기도 하죠. 부조니까. 회화와 조각의 경계가 와야 되는 것들은 피카소의 꼴라주에서도 빠삐의 꼴라라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킨 사람은 마르세 듀상의 변기를 갖다 놓는 것으로 나가겠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봤었던 영향 속에서 이런 추상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게 추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추상. 이규상 같은 작가도 있고, 이게 바로 론도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유영국의 김한기와 유영. 김한기, 론도, 유영국. 김한기는 여전히 형태가 있죠. 예, 이거 김한기도 보시면 약간 쉬르적인,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대상을 납작하게 그리고 있죠. 그렇죠? 대상을 그리고 있지만 이건 자신의 고향인 목포 신안 그 자기 고향 섬 마을의 풍경인데 봄 풍경입니다. 예, 아낙네가 이제 물동이를 근데 물동이 속에 여기 보면 새알이 보여요. 새알. 사실 물동이 속에 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안과 동시에 보인다는 큐비즘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 납작한 면으로 평면화시킨 것들은 몬디란적인 영향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초기의 김한규는 구상성을 포기하지는 않지요. 사실은 유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영국의 그림도, 유영국이라는 작가도 이것도 보시면 유영국의 초기 작품인데, 우리는 유영국의 추상화 작가로 여전히 알고 있지만 초기 작품은 몇몇 그런 거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림은 사실은 그는 자신의 고향인 울주에서 보여주는 바다와 산 그림을 주로 그린 겁니다. 바다와 산을 단순화시킨 것이지 외부 세계에 무관한 추상으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추상 미술도 한 측면이 있었다. 예,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모더니즘파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은 선전 중심의 관전의 아카데미적 화풍에 반발했었다. 그 30년대에 동양주의에 영향받아가지고 서양의 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그런데 그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되 한쪽은 김주경과 오조 같은 경우들은 후기 인상파적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의 풍토에 맞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향토성을 실현하는 방법론을 후기 인상주의를 받아들였고, 구본웅 같은 작가들은 표현주의를 통해 가지고 동양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다 했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후기 인상주의나 표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각세계 너머에 있는 실제를 그리고자 하는 움직임도 한켠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김한기나 유영국, 이규상 같은 작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작가들은 사실은 일정을 30년대 후반이 40년대가 되면 다 수그러들고 해방이 돼서 50년대 지나서 60년대가 돼야 본격적인 추상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었다. 반면에 또 다른 작가는 김종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정현웅 같은 경우는, 김종태, 정현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속해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소박한 리얼리즘을 통해서, 김종태 대표적이죠. 붓질을 과감하게 축축하는 것은 거의 서예적인 붓질인데, 이 거의 뭐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지만 이 달팽이 같은 이 소녀의 얼굴이라든가 몸짓은 매우 건강한 당시, 예, 시민들의 모습이랄까요? 그런 걸 보여주겠다. 그 색동이 또 굉장히 한국적이잖아요. 물론 여기는 꼭 한국적인 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김종태는, 여기 사인도 그렇지만 김종태는 다른 작가들은 다 영문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나요? 저 김주경 같은 거 보셨나요? 영문 사인 보셨나요? 예? 당시 다 영문 사인하는 겁니다. 반면에 김종태 같은 경우는 한문으로, 예, 김종태라고 쓰고 있어요. 거의 뭐 서예 같죠? 이것도 졸고 있는 소년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붓질을 그냥 거의 그냥 모피를 휘두르듯이 스스스 하고 있어요. 반면 정현웅은 그 소박하게 그 식민지 시대 때 어렵고 궁핍하지만 씩씩한 어떤, 예, 여자의 얼굴을, 이거 보세요. 눈도 그냥 다 찢어지고 그냥 통통하고 거를 얼마나 이렇게 정겹게 그리고 있는지, 머리도 보면 거의 떡진 머리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리얼리티가 중요하다. 조병덕이라는 작가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감자 깎는 여자인데 이것도 참 저는 김종태, 정현웅, 조병덕 이 세 사람들은 당시 30년대 40년대 아주 특이한 이례적인 작가들이다. 이건 조각 보여드렸고요. 그 식민시대 대표적인 작가 이인성, 예, 이인성 향토주의적이기도 하고 이국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이인성 그림 안에는, 이 그림에는요 후기 인상주의뿐만 아니라 세자니즘이라든가 또는 보나르적인 그림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이상한 그림이에요. 저는 이상한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상하냐? 이인성의 그림에는
인상주의 이래의 당시 모더니즘 화풍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인성은 그 모든 것들을 후기 인상주의적인 것, 세전리즘적인 것, 모나르적인 것들을 다 절충해서 자기 화면 속에 집어넣고 있다. 우리가 어떤 그 미술사전은 우리한테 사실 맥락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 또 서양에서는 다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어서 인상주의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표현주의가 나오고 큐비즘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한 화면을 압축해서 짜부러뜨려 가지고 동시에 다 받아들이고 동시에 한 화면에 집어넣는 건 식민지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서양 미술에 대한 오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능란하게 누구보다도 기가 막히게 잘 표출하는 재능을 타고난 천재 작가 같아요. 식민지 시대 최초의 천재 작가는 이인성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 보시면 붓지들이 실제 보시면 붓지를 탁탁탁 다 단속적으로 쳐서요. 거의 세잔의 생 빅토아라 산 그림 보시면 똑같아요. 이게 붓지 이렇게 탁탁탁 쳐서 납작납작하게 툭툭 쳐서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칠하지 않습니다. 딱딱딱 쳐서 그리고 왜 쳐서 그리고 있을까요? 그림은 주어진 납작한 캔버스 평면에 달라붙는 물감 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실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진을 여러분이 납작납작하게 붓질을 하나요? 캔버스가 납작하니까 캔버스의 평면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실제 풍경이 아니라 물감과 붓질이 가지고 그려진 그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붓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붓질들이 모여가지고 이 진동하면서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세잔의 천재성이 느껴지겠죠. 그걸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인성이. 제가 이인성의 천재성을 얘기하는 건 이인성은 그런 흉내를 내지만 그게 어떤 건지를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세잔의 붓질을 그렇게 탁탁탁 하는지. 붓질하면 방향대로 보세요. 저 치마면 치마가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그럼 붓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납작한 붓질이지만 우리가 그 붓질을 보는 순간 방향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입체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 하늘을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뒤로 쭉쭉 칠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듯이 보인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원근법에 입각하지 않고 붓질과 찬색과 따뜻한 색을 충돌시켜서 거리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세잔 그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붓질을 이렇게 조각조각 하고 있다. 또한 이 그림은 당시 식민지 시대 때 향토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처량한 식민지 시대 때 소녀들이기도 하죠. 양가적이죠. 어쨌든 대단히 이 그림도 아주 화려하죠. 이 그림 정말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정물입니다. 사진상당히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런 거 보시면 거의 세잔의 환생 같아요. 그렇죠? 이 천 조각도 보세요.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죠. 근데 뒤 배경을 보시면 배경은 벽을 그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감을 자발적으로 문질러서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뭘까요? 추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상을. 거의 물감의 질료나 이 물질의 물성 자체가 자발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냥 벽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작가는 그 당시에 벽을 그렸다면 이 작가는 벽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에 맞는 화면을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다. 이게 이런 그림이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그림이 확대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요 그림들의 영향을 받으면 거의 추상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나 아쉽게 이 사람은 1950년도에 술 먹고 주사를 부리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너무 개죽음을 당한 40살 정도의 개죽음을 당한 이인성이 살아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 현대 미술은 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수근입니다. 박수근 여러분 일제 시대 때부터 이런 그림이 평생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일제 시대 때 이런 그림을 그렸던 배경을 물론 이 그림은 향토주의에 입각하지만 사실은 박수근 자체가 12살 때부터 이미 밀레어 같은 화가 되고 열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잖아요. 이 그림은 당시 1930년대 일본에 의해서 유포됐던 향토색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향토색을 박수근은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 나가냐면 바로 기독교 정신의 휴머니즘이나 박애주의 속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점 같아요. 예. 이중 박수근에게 그림은 신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는 것이 화가의 의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향토주의적인 소재주의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갖고 죽을 때까지 66년도까지 변함없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그려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려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방문론들이 개발됐었던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향토주의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작가였지만 구보는 같은 작가는 그런 쪽에 함몰되면서 나중에는 친의 미술로 그렇게 귀회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좀 성분 선신도 중요한데 어쨌든 오늘 그 있자는
1930년대 하는 시간대에 우리 미술계에는 일본인들의 영향 속에서 동양주의나 향토적이나 반도적 조선색들이 요구됐고 모더니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차이가 있었다. 첫째는 여전히 사실주의를 유지하는 아카데미의 화풍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모더니즘적이지만 인상파적인 것과 표현주의풍이 있었다. 또 하나가 사회주의적 미술운동이 있었다. 그 30년대 동양주의라고 하는 담론은, 동양주의가 매우 중요한데, 이 동양주의적인 담론은 일본이 서양과 대척적인 지점을 만들면서 초국적인 근대를 만들고자 하는 동양적 근대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는 의미 속에서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을 일본 지국지 한 지방으로 편입시키면서 그 지방색을 유지시킨다고 하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만들어진 담론이었다. 그 담론 속에서 한국적 정체성이 주어졌다. 조선적 정체성들이. 그것이 무이동이 구가는 아낙네가라든가 추가지붕이라든가 무속이라든가 이런 것이었다. 많은 작가들이 그런 그림을, 그런 소재를 그렸다. 다양한 차원에서. 그것이 한국적 정체성이 여겨졌었다. 한편으로는 그런 향토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일본 지국주의 논리에 함몰되는 경향도 줬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속에서 우리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는 수단으로도 작동했다. 그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박순 같은 경우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30년대의 미술이 그런 시각에서 도출됐었다면, 그것은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 현대 미술에 굉장히 지대한 60년대 양프로미나 70년대 단색주의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항상 우리의 정체성이나 한국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늘 일본인들이 한국적인 거라고 평가하는 그 층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그 부분들이 한국 현대 미술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명하는지라는 것들이 오늘 1930년대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